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신가요? 안부를 물으며 오늘은 조정래 작가의 단편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작품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은 1999년에 출판사 해냄에서 발간된 상실의 풍경 중의 한 중편입니다. 조정래 작가는 1970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한 후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처한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작가입니다. 어떤 전설,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 등과 수많은 중장편을 펴내고 대하소설로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집필하였습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이념 혹은 어떤 종교를 갖든 폭력을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 조정래 복역 214일째 그는 의식 속의 인력을 또 하나 넘겼다. 그는 남들처럼 굳이 무슨 표식을 하지 않아도 정지한 삶의 나날이 쌓여가는 것을 또렷이 기억할 수가 있었다. 그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당한 일에 어이없는 허망함과 끈질긴 기구함이 의식을 그렇게 긴장시키고 있었다. 이젠 돌로 발등을 찍고 싶었던 억울함도 벽에 머리를 박아 죽어버리고 싶었던 후회도 안개 쓰러지듯 사라지고 없었다. 담배를 피우고 싶던 간절함을 이기게 되면서부터 다스리고 사귄 감정들이었다. 돌이 안 된 아들 녀석과 아내가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가 결국은 자신을 일으켜 세운 양쪽의 지팡이가 되어주었다. 간첩단 사건에서 3년짜리 징역도 봤어? 제까닥 사형이고 재수 좋아야 무기. 천운을 타고나는 경우 15년이야. 3년은 무죄라는 소리야, 무죄. 신문에 났으니까 죄 안 줄 수 없었던 거지. 수양한다 셈치고 그저 죽지라고. 장기수들의 이런 말이 다소 위로도 되고 좀 더 빠르게 체념을 익히게 했는지도 몰랐다. 이중현! 철그럭 새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빨리 나와! 면회! 중현은 다리가 헛디뎌지는 것을 느끼며 복도로 나섰다. 운동이나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의식을 흔드는 탓이었다. 아니,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었다. 아내를 의식하는 순간 자신의 의식은 경련을 일으키고 휘도리를 하며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건 아내에 대해 사무치는 미안함이고 안쓰러움이었다. 면회실 문이 열리기 전에 중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문을 열고 등을 미는 간수의 힘이 너무 억세게 느껴졌다. 저쪽 철창 밖에 금이 간 아내의 얼굴. 그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굴 전체에 번지고 있는 것은 울음이었다. 면회 올 때마다 아내의 얼굴은 그 두 가지 표정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웃는 얼굴은 이성이었고 우는 얼굴은 감정인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중현은 그 얼굴 앞에서 또 말을 잃어버렸다. 그는 아까운 시간에 쫓기며 겨우 입을 열었다. 철이는 힘있게 말하려는 의지와는 다르게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게 나왔다.
울음덩이인지 서러움덩이인지 모를 것이 목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이다. 예. 너무 가느다란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고개가 보일 듯 말 듯 끄덕여졌다. 아내의 눈에는 곧 쏟아질 것처럼 눈물이 가득 찼다. 친구들은 아내의 얼굴이 좌우로 약간 움직였다. 중현은 죄스러움과 함께 그것을 다시 물은 것을 쓰라리게 후회했다. 지금까지도 찾아준 친구들이 없다면 그들은 완전히 발길을 끊어버린 것이다. 한가닥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자신이 혈연이라고는 없었고 아내는 내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있어도 남에게 얻어먹을 수 없는 성품으로 아무런 생활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꽤나 긴 세월 속에서 술자리를 많이 하며 돈독했다고 믿었던 그 우정은 술이 깨면서 사라지는 술기운 같은 것이었을까? 친정도움도 전혀 바랄 수 없는 아내는 남은 세월을 어찌 지낼 것인가? 중현은 또 어떻게 사느냐고 묻고 싶었다. 진작 그 말은 꼭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말이 목을 넘어오지 않았다. 아내가 그 말을 듣기를 바랄 것 같지 않았다. 아내가 그 말 듣기를 바랄 것 같지 않았다. 너무 천하고 험한 일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을 아내는 밝히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았다. 당신, 내가 너무 원망스럽지 않아?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그러나 중현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아니었다. 여보, 더 늦기 전에 철이는 고아원에 보내고 당신은... 그건 진심이었지만 아내가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그러면 그 말은 아내에 대한 모독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자신은 출감한다 해도 더는 가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 죄명의 정가를 가지고는. 여보, 제발 약해지지 마세요. 당신은 죄가 없잖아요. 가난한 것밖엔. 친구분들이 집에 안 오는 것에도 마음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고 친구분들 아니라도 저 혼자 힘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당신은 제발 건강하기나 하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강했고 표정은 어느새 단호해져 있었다. 그 강함이 오히려 슬픔이 되어 중현의 가슴벽을 눈물로 적시고 있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철이를... 중현은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등을 밀려 돌아섰다. 그때서야 철창 밖에 선 그의 아내의 얼굴에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신문의 톱 기사가 된 지하 간첩단 검거 사건. 거기에 비읍 월간 잡지사 전직 기자인 이중현의 이름이 끼어 있는데 놀라고 어리둥절한 것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다. 이거 중현이 아니야? 글쎄 그렇다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중현이가? 사람 속 모른다더니. 아니야. 그 사람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는데 어찌 된 거야? 그 친구 어딘가 음침하다 했더니 똥구멍으로 호박씨 깠구먼. 호박씨 아니라 수박씨를 까도 그렇지. 그 사람은 정치인이 사상인이 하는 건 아주 싫어했어. 어디 한두에 겪어봤나? 글쎄 수박 겉만 보고 속이 빨간 줄 알 사람 누가 있나? 그렇지만 그 사람 언행도 그렇고 기질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바로 그게 문제 아니야? 철저한 위장술이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가난했지? 그것도 위장술의 하나였겠지. 이 사람아, 위장할 게 따로 있지. 왜들 이리 말들이 많아. 그리 할 말들이 많으면 수사기관에 가서 하고 어서 일들이나 해.
간부의 퉁을 맞고 사원들은 일시에 조용해졌다. 한스러운 넋의 환생인 양 선명한 핏빛으로 피어나는 동백꽃으로 뒤덮이는 오동도를 바라보고 있는 남해안의 항구 도시 여수. 여름이면 물 맑고 모래밭이 좋은 만성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서람풍을 헤치고 오동도 동백을 구경 오는 사람들. 부처님 영험이 높다는 해남 대흥사를 찾아가는 불신도 겸 관광객. 그리고 목포와 제주와 부산을 왕래하는 선편을 이용하는 상인 또는 여행자. 이런 사람들이 머물고 떠나는 여수는 그래도 안개 속에 백고동 소리가 울리고 바다로 쏟아지는 밤 빗줄기 속에 등대 불빛이 아련하게 깜빡거리는 평화롭고 정취 어린 항구였다. 그런 여수에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군인들과 그 뒤를 따르는 민간인들의 함성이 경찰서를 불태우는 불길로 화하면서 시가지에는 시체들이 나뒹굴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여수를 휩쓴 군인들의 기세는 다시 인접한 순천으로 번져갔다. 중현은 고함 소리에 놀라 퍼뜩 잠이 깼다. 여보, 이래서는 못 쓰요. 요 험한 시국에 어째나 쓰고구요. 저 새끼들, 저 어린 새끼들을 생각하시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아, 때가 왔단께. 때가 여구 놔. 아버지는 어머니를 떼치려고 어머니의 몸을 아무데나 내리치며 악을 썼다. 그런 아버지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금매 험한 시국에는 꼼지락 않고 있는 것이 상수란 말이오. 일이 잘못되면 저 새끼들은 어쩌라고 이러요. 아, 얼렁 안 놀 것이요? 에라 잡것. 아이고 매. 어머니는 뒤로 나자빠졌다. 아버지가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버린 것이었다. 아버지가 급하게 뛰쳐나간 다음에야 중현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의 눈은 희멀겋게 뒤집혀 있었다. 중현은 무서움으로 가슴이 벌떡거렸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도 무서웠다. 총을 들고 정신없이 집을 나간 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무서웠다. 아버지는 총이 어디서 난 것일까? 아버지는 왜 총을 들었을까? 아버지는 총을 들고 어디로 간 것일까? 총은 군인이나 경찰만 드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그냥 민간인이 아닌가? 찬물을 떠다 어머니에게 먹이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하면서도 중현은 그런 종잡을 수 없는 의문들로 머리가 어지럽기만 했다. 인자 좋은 시상 다 끝났는갑다. 시상은 꾀지게 살아야 하는디 어째 넘먼 좀 설레발 치고 나서 느그덜 신세가 어찌 될란가 앞이 캄캄하다. 요 불쌍한 새끼들아. 희붐하게 먼동이 터오는데 어머니는 중현과 상현을 감싸 안고 오래도록 늦게 울었다. 어머니는 앓는 소리를 하며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중현은 동생에게 찬밥을 먹이고는 책가방을 들고 나섰다. 이 북새통의 핵교는 무슨 핵교여. 선상님들도 안 나왔을 것인지 그만 두라니께로. 어머니는 우는 얼굴로 타들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중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공부를 하려고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런 것을 다 알 사람은 선생님 뿐이었다. 성, 나도 함께 갈라네. 동생 상현이 따라 나섰다. 찍소리 말고 자빠져 있어. 중현은 눈을 부릅뜨고 나서 돌아섰다. 시가지에는 별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학교 가는 학생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총을 든 군인들만 길목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중현은 그 군인들이 무서워 땅만 보고 걸었다. 저 군인들은 왜 어제 시내를 발칵 뒤집었을까? 새벽에 집을 나간 아버지는 저 군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중현은 줄곧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북과 내통하고 있던 빨갱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며 그 반란군이 여수를 휩쓸고 다시 순천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새벽에 기차편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은 가만가만 이 말을 하며 주위를 살피고는 했다. 그렇게 겁나하는 선생님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라머 민간인도 빨갱이가 있는 게라? 아버지를 생각하며 중현도 속삭이듯 물었다. 그럼 있고 말고 민간인도 있고 고등학생들까지 있다.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표를 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합세를 했단다. 글먼 민간인 빨갱이도 순천으로 함께 떠나는 게라? 응,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언제 온다요? 글쎄, 잘 모르겠다. 어쩌면 못 올지도 모르지. 중현은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전에 공산당 빨갱이는 뭐라고 배웠지? 예, 우리의 적이라고요. 중현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래, 똑똑하다. 우리의 적인 반란군은 꼭 망하고야 만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편 군대는 엄청나게 많고 반란군은 얼마 안 되니까 말이야. 그러니 결국 반란군 빨갱이들은 다 잡혀 죽게 된단 말이다. 중현은 앞이 캄캄해졌다. 선생님은 이렇게 훤히 다 아는데 아버지는 어째서 이런 것을 모르고 반란군을 편들고 나섰을까? 그건 유식한 선생님과 자파상의 주인인 아버지의 차이였다. 중현은 아버지가 총을 들고 집을 나갔다는 것을 감추었다. 너 선생님하고 한 말 아무한테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예. 너 친구들하고도 말을 잘못하면 네 어머니 아버지가 반란군한테 잡혀가 죽는다. 알아듣겠어?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입 딱 봉하고 있겠구만요. 선생님의 그런 다짐이 아니었더라도 중현은 아버지가 반란군과 합세한 빨갱이인 것이 무섭고 싫어서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래, 어서 가거라. 등교하라고 할 때까지 집에서 자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현의 마음은 학교로 갈 때보다 더 겁나고 무서움에 차 있었다. 새벽에 집을 나간 아버지는 반란군들과 함께 기차를 탄 것이 틀림없다. 반란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한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의 적이 아닌가? 경찰은 우리 편이다. 그런데 반란군이 경찰을 죽였다. 경찰을 죽인 반란군은 틀림없이 우리의 적이다. 선생님 말씀이 맞다. 선생님 말씀대로 반란군이 망하면 반란군은 누구에게 죽을까? 반란군은 우리의 적이니까 우리 편인 경찰이 죽일 것이다. 그럼 아버지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경찰 아저씨들과 친했는데 술도 같이 마시고 아주 친했는데 6학년인 중현에게는 알듯 말듯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 자꾸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 어지럽기만 했다. 사나흘이 지난 아침 순천 쪽에서 나타난 비행기는 천장이 흔들리는 폭음을 내며 낮게 날아다녔다.
그리고 바다에는 큰 군함들이 나타났다. 아이고 요런 등신 팔푸나 나가 멋이라고 하드냐. 있는 재산 지킴서 헛바람 들지 않았음사 한평상 평께 살았을 것인디 아이고 문딩아 어찌 한치 앞도 못 내려다본다냐. 인자 요자석 새끼들 신세를 어찌했을 거나. 비행기가 폭음을 내고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흔들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런 말을 쏟아놓고 있었다. 비행기가 사라지자 뒤를 이어 총소리를 앞세운 군인들이 시가지로 밀어닥쳤다. 그들은 반란군을 뒤쫓는 토벌군이라고 했다. 반란군은 순천도 여수처럼 쉽게 손안에 넣기는 했지만 며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토벌군들에게 쫓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토벌군들이 워낙 수가 많아 반란군들은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광양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쫓겨 들어갔다고들 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런 말을 들으며 중현은 돌아올 수 없게 된 아버지를 생각했다. 반란은 왜 일으키는 것인지, 아버지는 왜 반란에 합세한 것인지 점점 의문이 커가는 한편으로 자파상이 걱정되었다. 아버지가 없으면 자파상 일은 누가 하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머니는 물건만 팔았을 뿐 큰일은 다 아버지가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중현의 걱정도 잠시뿐이었다. 어머니가 총을 들이댄 토벌꾼들에게 팔을 묶여 끌려간 것이었다. 중현은 동생과 함께 군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아저씨들은 우리 편이람소요. 근데 어찌 우리 엄니를 잡아가요.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이 반란군 새끼들아 저리 비켜.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럭그럭 때리요 때리길. 죄진 것은 어른이니께 다뤄도 어른을 다루시오. 어머니는 군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들었다. 요런 빨갱이 말이 많아. 빨리 끌어가. 어머니는 총부리로 등을 떠밀려 대문을 나서면서 소리치고 있었다. 중현아, 걱정 말고 동생 밥이나 잘해 미기라이. 이틀 만에 돌아온 어머니는 산 사람이 아니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머니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붙들고 동생과 목 놓아 울던 중현은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중현은 병원으로 뛰었다. 바쁘다는 의사에게 매달리며 중현은 애타게 사정을 했다. 아저씨, 지발 좀 가주시시오. 돈이야 얼매든지 드릴 텐께 얼렁 좀 가주시란께요. 엄니가. 중현은 상점에 가득 쌓인 물건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놈 참 효자로군. 그래, 어디 가보자. 중현은 고마워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가방을 받아들고 앞장섰다. 예, 가만히 있거라. 네 아버지 이름이 이석호냐? 대문을 들어서던 중현은 고개를 돌렸다. 의사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쳐다보고 있었다. 예, 어째서요? 내가 중앙상의 아들이 틀림없지? 예, 그 가방 이리 내라. 의사는 왕진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섰다. 중현은 다급하게 의사를 막아섰다. 아저씨, 왜 이러신 게라? 다 왔는디, 어째 이러시냔께요? 비켜라 이놈아, 빨갱이 치료하고 앉았을 세상이 아니다. 의사는 험상궂은 얼굴로 중현을 내쳤다. 멀어지는 의사를 바라보고 서 있는 중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한동안 막막하게 서 있던 중현은
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한약방을 생각해냈다. 그 마음씨 좋게 생긴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할아버지는 침을 용하게 잘 놓는다고 소문나 있었다. 중현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도 가봤으면 좋기는 허겄는디 하는 말만 되풀이하며 약을 지어서 손에 들려줄 뿐이었다. 맥만 짚어보고도 무슨 병인지를 다 안다는 그 할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침을 맞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약 다릴 것을 걱정하며 부산하게 걷던 중현은 세터댁을 생각해냈다. 세터댁은 집에서 잔치를 벌이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엌 일을 도맡아 해주는 아주머니였다. 세터댁만은 틀림없이 집에 와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주리라 믿으며 중현은 세터댁의 집으로 다른박질 쳤다. 얼랴? 못 간다니께 어찌 이리 사람을 잡지고 이래 싼다냐. 엄니가 다 죽어간단 말이오. 아 금매 나보고 어쩌란 것이여. 약 달해주고 엄니 수발 좀 혀주라고 안 그러요. 아 시국이란 말이여. 니하고 답답해서 말 못하거든께 싸게 가거라. 싸게. 다 시국이 원수니께. 세터댁의 집을 나오는 중현은 더 울지 않았다. 빨갱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중현은 새롭게 끼쳐오는 무서움증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기가 꺾였다. 아버지 때문에 끌려가 반죽음을 당하고 치료도 받을 수 없게 된 어머니가 너무나 딱하고 안쓰러웠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도 무서워하고 꺼리는 짓을 왜 하는 것인지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중현이 다리는 약을 마시고 설 끓인 죽을 먹고 해서 며칠 후에는 겨우 일어나 앉게 되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떠돌아다녔다. 만성리 해수욕장 뒷산 골짜기에서 총살당한 시체들이 그득하다고 했고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토벌대장이 어떤 빨갱이를 일본도로 목을 쳐 죽였다고도 하는가 하면 밤이면 몸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고 했고 빨갱이 가족은 끝내 씨를 남기지 않고 죽일 거라고도 했다. 그런 어느 날 중현은 오동도가 맞바라 보이는 해변의 바위에 나란히 놓인 어머니의 고무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논산에 사는 이모가 집에 도착한 것은 어머니가 자살한 이틀 뒤였다. 어머니는 바닷물에 몸을 던지기 전에 동생에게 두 아들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바닷가를 헤맸지만 어머니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다. 중현은 동생의 손목을 잡고 이모를 따라 기차를 타야 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난 지도 20여일이 지나 있었다. 이모네 집에서 눈칫밥을 먹다가 6.25를 당했다. 7월에 무더위를 헤치며 피난길에 올랐다. 중학생인 중현은 몸보다 큰 짐을 지고 국민학교 5학년인 동생 상현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성, 우리는 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란가? 동생 상현이 낮게 속삭였다. 무슨 소리여? 종현은 가슴이 섬뜩해졌다. 아버지가 우리 찾으러 왔을지도 모르는디. 아니여. 네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그런 생각 꿈에도 허덜 말어. 니하고 나하고 다 죽은께.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당황한 중현은 동생을 노려보며 사납게 말했다. 잉, 알어. 동생은 풀죽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실룩이는 입가에 울음이 번지고 있었다. 중현은 가슴이 심하게 뛰는 걸 느끼며 동생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동생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다 알면서 그동안 입을 열지 않은 것뿐이었다. 은진 미륵을 지나고 또 걷고 걸어서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도착한 곳이 북소라는 조그만 마을이었다. 이모분의 친척집을 찾아들었다. 그러나 7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피난을 하나마나가 되어버렸다. 거기까지 온통 인민군의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인민위원회며 부녀회며 청년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기 시작했다. 중현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나날을 보내면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동생이 또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까 봐서였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모를 일이었고 만약 살아서 되돌아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아버지네가 싸움에서 져 도망가게 된다면 자신과 동생은 어찌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했는지 어쩐지 동생은 더는 집을 찾아가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밤만 되면 부녀회에서는 여자들을 정미소 마당으로 불러냈다. 이에 맞서 청년회에서는 국민학생들까지 뒷산 풀밭에 모이게 했다. 그들이 열을 내서 가르치는 것들이 중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달빛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밤이었다. 청년위원장이 호명을 해가며 그동안 가르친 것들을 묻고 있었다. 중현도 호명을 당했다. 중현은 느리게 몸을 일으켰다. 청년위원장은 장백산 어쩌고로 시작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다. 중현은 의당 그러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 노래를 배울 때 딴전을 피우다가 몇 번이나 주의를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르겠소. 중현의 퉁명스러운 대답이었다. 모르는 거야? 못 부르겠다는 거야? 빨간 글씨에 완장을 축혀 올리며 청년위원장의 얼굴이 사납게 변했다. 성. 동생이 장단지를 꼬집으며 걱정스럽게 부르고 있었다. 둘 다요. 중현은 눈을 질끈 감으며 내쏘았다. 뭐야? 이리 나와. 피할 겨를도 없이 몽둥이가 달빛을 가르며 중현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요런 반동새끼는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돼. 청년위원장의 이런 외침과 왁자지껄한 소리와 동생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중현은 일어서려고 애쓰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쑥을 태워 찜질을 하고 엎혀다니며 침을 맞고 중현은 7월 말 8월 초순의 무더위를 토글 같은 방에서 견뎌야 했다. 깡보리밥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피난지에서 변속길도 못 가게 얻어맞고 몸져 누운 채 식성을 잃어버린 중현의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동생 상현은 어디서 났는지 풋감을 옷 속에 감춰오기도 했고 살도 채 오르지 않은 생고구마를 슬며시 내미는가 하면 어느 날 밤엔 계란을 디밀기도 했다. 네 요거 어디서 났냐? 돌렸지야? 그렇지? 중현이 따지고 들면 상현은 어디가 이뻐서 누가 요런 걸 죽었는가? 아무 것이나 묻고 성이 얼렁 나사야지. 이러다가 죽어 뿔머. 눈물이 글썽해서 목이 메는 것이었다. 더위에 지쳐 시름시름 잠이 들다가 바깥에서 야단치는 소리에 중현은 눈을 떴다. 요게 멋이단가? 개구락지 아닌가벼? 아, 요런 징상스러운 것을 어쩌려고 솥에다 끓이냐니께. 호랭이가 칵 씹어갈 놈 같으니 밥을 축내면 허는 짓거리나 밉상 부리지 않아야 할 것 아니여. 어찌 이리 내 애간정을 썩이냐 썩이길. 이모의 앙칼진 외침이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쏟아버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걸 내뿌여 왜? 약을 안 써주면 가만히나 있지. 어째 회방까지 놓고 그러요. 울음 섞인 동생의 목소리였다. 중현은 가까스로 기어서 문틈에 눈을 댔다. 마당에는 손바닥만큼씩 큰 왕개구리들이 흩어져 있고 상현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모를 노려보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이고 애비애비 웃는 새끼들 끌고 댕김서 피난까지 시켜놓은 게 인자 정계꺼정 하누만. 그래야 이 오살할 놈아. 요런 징한 개구락지가 약은 무슨 약이냐. 모르면 말을 마시오. 약방 할아버지가 그러는디 한숨만 푹 과묵으면 성님병은 싹 낫는답디다. 엄니가 살았으면 성님병은 폴세 다 나았을 것인디. 상현은 울면서 흩어진 개구리들을 다시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 동생을 보며 중현은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8월 중순이 되어서야 중현은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동생의 부축을 받아 뒷동산에 올라 바람을 쐬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눈 아래 내려다 보이는 파란 저수지를 바라보는 것은 좋았지만 그 저수지는 어머니 생각이 나게 하는 슬픔을 지녀서 마음 아팠다. 그러나 쌕쌕이 비행기는 그와는 반대로 마음을 상쾌하고 든든하게 해주었다. 언제나 지나가고 나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 하얀 비행기는 어떤 때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번쩍이며 날아갔다. 누구나 호주 비행기라 부르는 그 비행기는 뒷산 쪽에서 갑자기 나타나 삽시간에 저 멀리 어렴풋하게 보이는 논산 시내를 향하여 날아갔다. 그러고는 네 대가 번갈아 쏜살같이 아래로 내다드며 갖가지 색깔의 불을 내뿜고는 땅에 곧 닿을 듯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나면 힘차게 터져오르는 검은 연기, 하얀 연기, 그리고 한참 후에 들려오는 쾅쾅 소리, 그런 조마조마한 비행기들의 폭격을 보고 있으면 고향 여수의 해변가에 자리 잡던 공마단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 까마득히 높은 공중에서 그네를 타며 간조리게 제주를 부리던 코가 오똑한 가시네. 그 예쁜 가시네는 이쪽 그네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새처럼 휘익 날아서 저쪽 그네로 옮아가고 그때마다 중현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른다. 저렇게 예쁜 가시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가시네는 용케도 제주를 다 부리고 나서는 그네에 나부시 앉아 할랑할랑 손을 흔드는 것이다. 그때서야 중현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손뼉을 쳐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공마단의 고슬픈 나팔 소리가 파도 소리에 흩어지며 여수를 떠날 때까지 가시네는 무사했던 것이다. 비행기가 폭격을 마치고 마을 뒷산을 향해 날아오면 중현은 손뼉을 치진 않았지만 안도의 숨을 쉬었고 비행기가 넘어가 버리면 공마단의 낡은 자동차가 사라져버린 다음처럼 다시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었다. 비행기 폭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중현의 몸도 차츰 나아갔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처럼 인민위원회 기세가 시들기 시작했다. 감이 묽게 익어가는 10월 초순, 국군과 유엔군이 논산 가까이 왔다는 풍문과 함께 북소 마을에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4명이 자살을 한 것이었다. 모두가 붉은 글씨의 완장을 차고 다니던 인민위원회 간부들이었다. 부녀회의 2 여자는 한 우물에 빠져 죽었고 인민위원장은 저수지에 둥둥 떠 있었고 청년위원장은 당산나무에 목을 매단 것이었다. 성, 얼른 가세. 왼수 앞으로 얼른 가세.
상현이 흥분한 얼굴로 형 중현의 손을 잡아 끌었다. 무신 왼수. 청년위원장 놈이 당산나무 아래 뻗어져 있단 말이지. 성이 맞은 만큼 그놈을 패할 것 아닌가. 상현은 숨을 씩씩거렸다. 아니요. 죽은 것으로 지휘 제가 붐지가 한 것이요. 죽은 놈 건드리면 귀신 붙은 게 다 잊어버려. 중현은 동생의 말마금을 하느라고 일부러 귀신 이야기를 했다. 중현은 마음 한구석에 이제라도 안갚음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는데 원수진 사람들이 시체를 두들기며 안갚음하면 어찌할 것인가. 중현은 또다시 아버지가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차의 화물칸까지 폭격을 당해 벌겋게 불타버린 폐허의 도시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은 피난해서 돌아오고 있었다. 전쟁의 소식이 이북쪽으로 멀어지고 곧 이겨 전쟁이 끝나리라는 소문 속에 도시는 겨울을 맞고 있었다. 그런데 형편이 뒤바뀌어 다시 밀려 내려온다는 소문으로 도시는 뒤숭숭해지기 시작했다. 중현의 이모부만 시골 친척집으로 피신을 했다. 밀려도 논산까지 밀리지 않겠지만 만일을 위해서라고 했다. 중현은 동생과 함께 망태기를 걸고 탄피를 주우러 다녔다. 을의 점심은 굶는 것이라서 그들은 탄피나 파편을 줍는 것보다는 말라 비틀어진 배추 고갱이를 찾아 허기를 달래는 일이 더 급했다. 중현은 애써 찾은 배추 고갱이를 씹다가도 방천뚝에 군인 트럭이 나타나면 입에 군침이 싹 가시는 것이었다. 군인 트럭은 길고 긴 방천뚝을 끝에서 끝까지 가득 메우는 행렬이었다. 고향 여수와 같은 방향인 남쪽으로 달리는 그 행렬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편이 적구나 하는 낭망에 빠지고는 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만 방천뚝을 지나가는 탱크 소리에 중현은 꼭 잠을 깼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수십 대의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 불구스름하고 희미한 불빛들의 움직임. 중현은 더 큰 낙담으로 잠을 자지 못했다. 남들은 다시 피난을 떠나고 낮에는 트럭이, 밤에는 어둠을 타고 탱크들까지 도망을 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모는 태어나기만 했다. 어쩌냐게도 탱크가 20대나 후퇴를 하던디. 중현이 걱정스럽게 한마디 하면 쥐새끼만 한 게 걱정도 팔자요. 누구더런 아무 걱정 말고 탄피나 싸게 주스면 돼야. 이모는 묘하게 웃을 뿐이었다. 이모는 동네 아이들까지 모아 탄피나 파편을 모아들였다. 가끔 동생의 망태기를 채워주다 보면 중현은 그날 저녁에는 죽을 반그릇밖에 얻어먹지 못했다. 햇살이 좀 두터워지기 시작하자 트럭과 탱크들은 다시 방천뚝을 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북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탱크도 이젠 밤에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보리가 알을 안을 즈음 이모부가 돌아왔다. 이모부가 오고부터는 탄피와 파편 모으는 일에 아낙네들까지 합세하여 열을 올렸다. 또 멀리서 탄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사들이기도 했다. 중현으로서는 이모 내외의 속셈을 알 수가 없었다. 더욱이 이모네가 그렇게 부자였던가 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아낙네들이 주워온 것을 그늘로 달아 품삯을 치르는 돈도 적잖았고 품삯을 치르는 돈도 적잖았고 사들이는 돈까지 합하면 상당한 액수였다. 그 일을 매일 되풀이해서 해를 넘기는 것이다. 중현이 알고 있는 전쟁 전 이모부의 직업은 어떤 공장의 월급쟁이일 뿐이었다. 운동장에 부서진 탱크나 찌그러진 자동차를 치우지도 않고 학교는 문을 열었다.
폭격으로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역시 장이 섰다. 이모부가 철제소를 차린 것은 그 무렵이었다. 중현은 이모부가 탄피 모으기의 열성이었던 이유를 그때야 알았다. 이모의 표나는 차별은 동생 상현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었다. 성, 이모가 갈수록 독살스럽게 변해가지? 그려, 그냥 모른 척기 혀. 중현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모가 죽고 없다면 우리 엄니는 경수한테 그럭그럼 야박하게는 안 할 것인디. 그께 공부를 열심히 혀. 우리가 믿을 것은 그것밖에 없은께. 알았지야? 사실 이모는 나이가 같은 아들 경수와 조카 상현을 대하는데 야속하리만큼 편하게 했다. 지난날 여수의 집을 찾아오던 이모는 언제나 정겹게 웃는 얼굴이었다. 절을 하면 을에 공책 10권을 사고도 남을 돈을 손에 쥐어주고는 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동생 상현이나 정신없이 신바람 날 일이었다. 중현으로서는 그 용돈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다. 이모는 또 어머니에게 돈을 얻으러 온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중현은 이모가 얻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싫은 기색하지 않고 이모에게 돈을 주는 눈치였다. 여수에서 제일 가던 중앙상회, 어른과 아이들의 봄옷부터 여름옷까지, 여자들의 화장품과 여러 가지 빗들, 크고 작은 수틀과 온갖 색깔의 수실들, 유치원생 가방부터 가지각색 여행 가방 등 없는 게 없던 상점. 장날이면 미처 간추리지 못해 포대에 마구 넣었던 돈을 차근차근 세서 다발로 묶느라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늦도록 잠을 자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 큰 상점과 그 많은 재산은 중현의 의무는 갈수록 커져가기만 했다. 그 의무는 풀길이 없는 채 이모네의 철제소는 날로 번창해 갔다. 전쟁이 멀어지고 휴전이 될 거라는 풍문이 자꾸 퍼지면서 사람들은 살림살이 장만에 바빴던 것이다. 중현은 학교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공장으로 나가고는 했다. 공장에서 일을 안 하고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밥 먹을 생각도 말라고 이모부는 호령이었다. 날마다 잔심부름에 쫓기다가 밤 10시쯤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나면 몸은 흐물흐물 풀리고 잠이 쏟아지는 속에서 눈꺼풀에는 무슨 끈끈한 풀이라도 붙어있는 것처럼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숙제는커녕 책을 바꿔놓고 갈 짬도 없이 허둥지둥 등교를 해야 하는 나날이었다. 성, 이러다가 성 죽어불겄네. 동생 상현은 학교로 가면서야 이렇게 입을 열며 울먹이고는 했다. 아니요, 나는 암시랑 아니요. 나 걱정 말고 니나 이성이 못하는 공부거정 곱쟁이로 하는겨. 알겠어? 이모부 순 악질이야. 그런 맘 묻지 말어. 자다가 그런 말 나오면 어쩔 것이냐. 동생은 움찔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언제인지 모르게 시내에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흔적들이 사라지고 새 건물이며 새 집들이 지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폭탄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 서너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날마다 지치고 잠이 모자라 허덕이면서 중현은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했다. 경수와 같은 학년이면서도 경수와 달리 사친 회비를 못 내고 쫓겨다니던 상현도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었다고, 상현이 우등 졸업을 했다고 서러움이나 기쁨 같은 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이모부가 중현이나 상현에게 더 이상 학교에 다닐 것 없이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라고 윽박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생의 원서 마감을 며칠 앞두고서였다.
부모 없는 사람은 자수성가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다. 자수성가하는 길은 내 기술이 있어야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신상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공장에서 밥벌이 할 기술을 익히는 게 상수야. 중현은 입술이 타도록 사정을 했지만 이모부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글먼 저는 그만두고 상윤이는 중학교만이라도 보내주시시오. 남들은 다 배우는디. 그따위 얼빠진 소리 그만하라니까. 이모부는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질렀다. 경수새끼 원서는 벌써 제출해 놓고는 그 순간 또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다. 그 큰 상점과 그 많은 재산은? 중현은 더 이상 사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를 앙다물었다. 애미애비 없는 새끼들이 자수성가는 해서 못하겠소. 그럭그럭 꼴보기 싫으면 눈앞에서 칵 죽고 말겠소. 중현은 동생의 손을 낚아잡고 방을 뛰쳐나갔다. 저 싸가지 없는 새끼들. 밤늦도록 이모 내외가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중현은 잠자리에서 뒤척거렸다. 다음날 아침 이모부는 둘의 진학을 승낙했다. 그러나 중현은 공업학교라는 제안을 받았다. 중현의 방과 후의 공장일은 계속되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 부족한 공업학교 학생인 중현으로서는 실습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중현은 졸업시험을 마치자 며칠간 고향을 다녀오게 해달라고 이모부에게 부탁했다. 남들처럼 성묘는 못 가도 어머니가 마지막 밟았던 바위에 한 번쯤 술이라도 부어야 할 게 아니냐고. 졸업을 하고 나면 이모부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미리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고시를 붙였다. 이모부는 가볍게 승낙을 했다. 이모부가 그리 선선해지기까지는 중현이 지난 3년 동안 군소리 한마디 없이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해댄 덕이었다. 요즘에 이르러선 이모부는 격리 직원을 잘 살피라는 귀띔을 하는가 하면 은행 출입까지 시키기도 했다. 이모부는 동생도 데리고 가라고 인심을 썼지만 괜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중현은 사양했다. 12월 말 중현은 7년 만에 여수로 가는 기차를 탔다. 간판만이 바뀐 옛날 그대로의 상점 문패와 대문이 변한 옛집. 회한이 가득 찬 가슴을 중현은 깊은 한숨으로 어루만졌다. 머리가 하얗게 변한 한약방 할아버지를, 전쟁통에 과부가 되어 여전히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에 사는 세터댁을 만나보았다. 어머니의 유서대로 한약방 할아버지는 이모에게 재산 정리를 빨리 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모친 유서에는 두 자식 장례를 위해 재산을 써달라고 했더만 그랴. 하도 그 뜻이 절절해서 내 힘이 닿는 대로 일을 도우려고 애를 썼네만 이렇게럼 장성원 자네를 대면하고 본께 자네 모친이 변을 당했다고 할 적에 가보지도 않고 자네한테 약봉지만 들려보낸 것이 면목이 없네. 그것이 내 속마음은 아니었음께. 한약방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물기 번진 눈을 내려 감았다. 재산 처리에 대해 세터댁의 말도 할아버지의 말이나 같았다. 그리고 세터댁도 눈물을 훔쳐가며 어머니의 간호를 거절했던 옛일을 몇 번이고 사과하는 것이었다. 중현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의 시체를 찾으려고 며칠을 울며 바닷가를 쏘다녔던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자신이 그렇게 넋을 놓고 바닷가를 헤매는 동안 이모는 재산 처분에 여념이 없었다는 결론이었다. 예정보다 사흘을 앞당겨 이틀 만에 여수를 등졌다. 남은 돈으로는 김과 미역을 사들고서였다. 놀라는 이모부에게 공장 일이 바쁜데 오래 있으면
뭘 하겠느냐고 얼버무렸다. 이모부는 중현의 어깨를 두드렸고 이모도 김과 미역을 보고는 더없이 환하게 웃었다. 중현은 제2고등학교 교무주임이 대학 원서를 사러 상경하는 편에 자기의 것도 부탁했다. 그리고 상현의 원서는 우편을 이용해서 담임선생 주소로 받았다. 공장에서 중현이 하는 일을 보다 못해 이모부는 쉬어가며 하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중현은 막무가내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해나갔다. 그런 중현을 바라보며 이모부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머금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현은 엄청난 특진을 하게 되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모부가 유식한 척 문자를 써가며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중현을 업무부장에 임명한 것이었다. 그 자리는 공장 안에서는 이모부의 대리역이었고 외부 거래가 있을 때는 비서역이었다. 조바심나게 기다리던 훈련소와의 납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원서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1월 말쯤이었다. 오늘 저녁 8시 중현은 방을 나서기 전에 동생에게 다시 다짐했다. 납품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오후 2시에 받았다. 은행에서 수표를 바꾸고 2군데 요정을 예약하고 오는 길에 중현은 역에까지 들렸다. 중현은 서너 개의 봉투에 돈을 넣으며 자꾸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우 36, 좌 78, 우 50. 중현은 금고 번호를 또 외웠다. 10여일 전 정신을 못 차리게 만취한 이모부를 끌고 오며 지갑 깊숙이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중현은 돈 봉투를 이모부에게 건넸다. 빨리 금고 잠그고. 중현은 나머지 돈을 금고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보기 좋게 다이얼을 이쪽 저쪽으로 마구 돌렸다. 여기 열쇠. 중현은 열쇠를 받아 돌아서며 이모부를 살폈다. 이모부는 만족스러운 듯 또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중현은 금고에 열쇠를 꽂아 왼쪽으로 돌렸다가 재빨리 오른쪽으로 되돌렸다. 이모부에게 열쇠를 건네고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모가 기다릴 요정으로 갔다. 납품 계약에 힘을 쓴 사람들에게 한턱을 내는 밤이었다. 이모도 역시 부인들을 상대로 판을 벌이는 것이었다. 이모에게 돈 봉투를 전하고 요정을 나왔다. 시계를 보았다. 6시 50분. 중현은 공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우 36, 좌 78, 우 50. 금고문이 묵직하게 열렸다. 돈 뭉치를 꺼내고 그 자리에 봉투 하나를 놓았다. 우리 재산을 다 가지셨더군요. 그 봉투에 든 편지 내용이었다. 중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그렇게만 쓰기로 했다. 그동안 유감스러웠던 것을 다 쓰자니 너무 길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자신이 도둑놈 누명을 쓸 수는 없었다. 자신이 도둑놈도 안 되고 이모부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말은 아주 마땅했던 것이다. 마지막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논산 다음역에 도착한 것은 8시 5분. 중현과 상현은 8시 30분에 서울행 호남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다. 중현은 비읍대학 법대를 실패하고 디귿대학 영문과를 택했다. 중현은 동생의 인류고등학교 진학으로 자신의 실패를 위안받았다. 그들에게 타향인 서울은 살벌하고도 고통스러운 도시였다. 고학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그건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둘 다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뿐이었다. 6개월 동안 시내버스 탄 횟수를 헤아리는 데는 5손가락이 다 필요하지 않았다. 커피 맛이 곧 인생 맛이라는 그 맛이 어떤지를 몰랐다. 당구의 쓰리 쿠션이 어떻고 화투 나이롱봉의 씨우기가 어떻고 떠들어대는 동급생들의 말이 생소하기만 했다. 서울에서 맞은 첫 겨울, 야속하리만큼 춥고 견디기 어렵게 배가 고팠다. 가까스로 겨울을 넘긴 3월에 동생이 졸도를 했다. 그날도 신문 배달을 하려고 일찍 일어난 상현은 문지방을 넘다가 나무 둥치처럼 쓰러져 버린 것이었다. 의사는 극도의 영양실조라고 했다. 동생은 정신이 들자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머리를 감싼 채 픽 쓰러지며 또 까무러치고 말았다. 상현아, 상현아. 중현은 핏기 없이 여윈 동생의 손을 모아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한참 만에 동생은 다시 정신을 차렸다. 힘없이 풀려버린 눈으로 형을 바라보며 상현은 중얼거렸다. 신문을 돌려야지, 신문. 걱정 말어 상현아. 하루쯤 어떨라고. 아냐, 요샌 지원자가 많아 하루만 안 나가도 자리를 뺏겨. 중현의 목에서는 커다란 멍울이 치받쳐 올랐다. 중현은 뼈가 맞잡히는 동생의 손을 움켜쥔 채 창밖에 먼 산을 바라보며 애써 울음덩이를 삼키고 있었다. 중현은 며칠 후에 휴학계를 냈다. 의사의 지시대로 동생을 입원시키진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학을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이번 기회에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려는 것이었다. 교수의 알선으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영어 문제집을 발간하는 주간 신문사에 교정원 자리를 얻었다. 중현은 퇴근을 하는 길에 꼭 시장의 생선 가게를 거쳐 집으로 돌아왔다. 헐값에 꽁치를 사기 위해서였다. 의사는 동생의 건강 회복을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식품들을 적어주었다. 그 중에서 값비싼 쇠고기 같은 것은 엄두를 낼 수가 없었고 등푸른 생선의 하나로 생각해낸 것이 제일 값싼 꽁치였던 것이다. 생선이 거의 그렇듯 오후의 꽁치는 더욱 헐값이었다. 꽁치 한 마리를 달랑 사는 것은 괜히 생선 장수의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더 말썽인 것은 그것을 동생이 혼자 먹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성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사투리를 다 고쳤으면서도 형만은 꼭 성으로 발음하는 상현은 이렇게 말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꽁치를 반토막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상현은 젓가락을 대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자기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상현이 제안한 것은 가운데 등뼈를 중심으로 반으로 갈라야 똑같아진다는 것이었다. 동생을 먹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가 적어준 목록에는 콩나물도 있었다. 영양가와 비타민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최고 식품이라는 콩나물은 반찬거리로는 가장 싼 편이었다. 그러나 매번 사먹는 것은 장사들에게 그만큼의 이문을 뜯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길러 먹기로 했다. 콩나물 기르는 것은 어렸을 때 많이 보아서 자신이 있었다. 누가 쓰레기통 위에 내다버린 귀 떨어진 시루를 주워다 콩나물을 길렀다. 둘이서 번갈아가며 물만 주면 콩나물은 고맙게도 잘도 자랐다. 상현은 시읒대학 공대에 무난히 합격했다. 그리고 대학의 이름 덕인지 대우가 꽤 괜찮은 가정교사 자리도 쉽게 구했다. 중현은 2년 만에 복학을 했다.
4월에 학교 신문사의 기자가 되어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해가 바뀌면서 중현과 상현은 의논 끝에 함께 입대를 하기로 했다. 언젠가 한 번은 거쳐야 할 군대, 중현이 졸업을 하고 나면 장교가 아닌 사병으로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상현도 입대할 나이가 넘은 바에야 굳이 졸업 후로 미룰 여유가 없었다. 전세돈을 빼서 은행에 정기 예금을 했다. 정부는 대학 졸업 예정자나 재학생들에게 복무 연한 1년 6개월의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건 대학 졸업자들을 사회에 빨리 진출시켜 인재 활용을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전후 복구를 위한 인력 확충이었던 것이다. 중현과 상현은 같은 날 논산행 특별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다. 2월의 추위가 살을 파고드는 새벽 4시쯤 기차는 논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차가 정거한 역은 논산역이 아니라 훈련소 가까이에 설치한 간이역이라는 것을 알고 중현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논산 특유의 땅내음을 맡으며 중현은 서글픔도 반가움도 아닌 묘한 감회에 젖어 있었다. 속보의 대열 속에서 바삐 걸으며 상현이 입을 열었다. 성, 경수 그놈도 대학을 다닐까? 중현은 동생에게 눈길을 주며 엷게 웃어 보였다. 동생도 지난날에 젖어 있는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중현은 콧등이 시큰해졌다. 다니겠지. 그놈을 훈련소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공부 잘하는 공대생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음이었다. 어렸을 때의 감정으로 돌아가 있는 동생의 심정을 중현은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네 맘 시키는 대로 해. 감정 나는 대로. 상현은 더 말하지 않았다. 논산을 떠나고 여태껏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이문의 이야기였다. 수용 연대에서 신체 검사를 마치고 군번을 받아 중현과 상현은 나흘 만에 헤어져야 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해. 군대는 주먹이 법이야. 소대 차렷 앞으로이 갓. 성, 고개만 숙이고 있던 상현은 발을 떼어놓으며 중현을 불렀다. 그 음성은 그대로 울음이었다. 성. 대열의 맨 끝에 따라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동생의 얼굴이 차츰 작아지면서 흐려지고 있었다. 중현은 눈을 숨벅거리고 또 숨벅거리며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고 있었다. 살이 오르지도 않은 생고구마를 우도대서 내밀고 울면서 왕개구리들을 주워 모으던 동생을 생각하며 행여나 했지만 인접한 훈련장에서도 어느 길목에서도 동생은 만나볼 수가 없었다. 연대가 다르고 훈련 시작이 빠른 상현은 모든 훈련장을 중현보다 이틀 먼저 지나가고 있었다. 왼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사격 연습장에서, 팔꿈치와 무릎이 벗겨지는 각계 전투 훈련장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사격장에서 중현은 동생 걱정에 훈련이 고된 것을 느낄 수가 없었다. 배출대에서 혹시나 했지만 그것도 허서였다. 이젠 중현으로서는 동생이 아무 데서나 무사히 있다가 제대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기록 카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가는 새끼들이라고 구박을 받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느냐고 트집을 잡는 고역을 치러가며 중현도 다른 학보병들과 마찬가지로 최전방만 골라서 전전했다. 다음해 8월 말 제대복을 입고 예비 사단에서 만난 동생은 턱에 수염자리가 제대로 잡힌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실해 보이지 않았다. 9월 중순에 들어 상현은 집을 하나 짓자고 서둘렀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백운대 입구 우이동에 땅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30평을 얻기로 했으니 20평의 온돌방 2개, 그리고 마루방과 부엌을 들이자고 했다. 재료는 개천에 숱하게 굴러다니는 돌들을 쓰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제목값이 안 들고 집은 벽돌집보다 튼튼한 동시에 자연석의 아름다움은 바로 예술품이라고 열을 올렸다. 자신이 가진 공대생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면 최소의 돈으로 한 달이면 집은 완성이라고 했다. 전세를 사글세로 바꿔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성도 곧 결혼을 해야 할 테니까 어차피 집은 필요하거든. 상현은 손수 그린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자식, 결혼은 무슨? 이 집은 성 결혼 선물이야. 성이 결혼하면 난 이 방을 쓸 테니까 관세나 말라고. 아니, 관세 할란다. 중현은 집을 짓기로 했다. 학기를 맞추기 위해 신학기를 기다리며 가정교사로서만 수일하는 이 시기는 집을 짓기에 안성맞춤이기도 했던 것이다. 며칠 후부터 중현과 상현은 가마니에다 대나무를 지른 들것으로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민가라고는 거의 없는 그곳에서 콧노래에 맞추어 흥겹게 돌을 나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끔씩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무심히 볼 뿐이었다. 돌은 상현이 미리 그어놓은 도면의 선을 따라 4군데에다 분산시켰다. 벽면을 쌓아 올릴 때 다시 옮기는 수고를 덜기 위한 대비였다. 일주일 정도로 돌 나르기를 끝내고 기초 공사를 위해 땅 파기를 시작했다. 동생 상현은 50cm 정도만 파면 된다고 했지만 중현은 한 삽이라도 더 깊이 파려고 했다. 드디어 집을 짓는다는 실감이 오면서 서울특별시라는 도시에서 내 집을 갖게 되었다는 감격이 좀 더 든든한 기초공사를 하고 싶은 욕심을 발동시키는 것이었다. 상현이 미장이를 데려오면서부터 돌벽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져 올라가기 시작했다. 중현과 상현은 미장이가 잠시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다투어 그의 조수 역할을 해냈다. 미장이에게 돌을 들어주고 시멘트를 버무리고 물을 길러오고 시멘트를 떠주고 그들의 부지런에 미장이의 손놀림이 딸릴 지경이었다. 나 이리 숨쉴 짬도 없이 일하기는 생전 처음이요. 하여튼 형제간 우애가 이리 좋으니 나도 일이 힘든 줄 모르겠고 기분도 아주 좋소. 미장이가 담배를 피우며 흐뭇한 얼굴로 한 말이었다. 아저씨,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이 집 다 되면 크게 한턱 낼게요. 상현이 재치 있게 미장이의 비위를 맞추고 들었다. 그럽시다. 그 술맛 유별날 것 같소. 미장이는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보름이 지나자 사방 돌벽은 팔을 뻗쳐 올려야 닿을 만큼 높아졌고 돌을 들어 올리려면 사다리를 써야 했다. 사다리를 써야 했다. 상현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아직도 돌담에 불과한 거기에 한참씩 볼을 비비거나 어루만지거나 했다. 돌벽이 높아갈수록 일은 느려졌다. 돌을 들어 올리는데도 2사람이 필요했다. 한 사람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둘이서 전달식으로 하는 게 빨랐다. 서로 번갈아가며 물을 길어오고 돌을 들어 올리던 때의 능률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돌이 모자랄 것 같아 수시로 개천에서 돌을 날라와야 하는 일까지 겹쳐졌다. 중현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몇 번이나 개천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돌을 주우러 간 상현이 너무 늦기 때문이었다.
대변이라도 보나? 낯이라도 씻고 쉬는 게지. 쉬다가 잠이 든 건가? 아니다. 중현은 급히 사다리를 내려왔다. 일을 하다가 잠이 들 상현이 아니었다. 중현은 개천으로 뛰기 시작했다. 중현은 개천으로 뛰어내렸다. 동생이 시체처럼 돌 위에 엎어져 있었다. 상현아, 상현아, 정신 차려! 중현은 동생을 바르게 눕혀 상체를 껴안고 흔들었다. 동생은 아무런 반응 없이 무겁게 흔들릴 뿐이었다. 쓰러지면서 돌에 부딪혔는지 이마에서 난 피는 얼굴로 흘러내리다가 굳어 있었다. 중현은 옷을 헤집고 동생의 가슴에다 귀를 댔다. 살았구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 같은 중현의 외침이었다. 보호자는 밖에 나가 계시지요? 중현은 허둥지둥 복도로 나왔다. 응급치료실 빨간 글씨가 눈앞으로 확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왼쪽으로 마구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그러다가 글자들이 서로 뒤엉켜 돌아가고 중현은 거칠게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중현은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를 불렀다. 그는 몸을 비비틀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 신음소리에 어머니, 상현아, 상현아 하는 소리가 섞이고 있었다. 한동안이 지나 응급실 문이 열렸다. 중현은 벌떡 일어섰다. 흰 가운이 그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되었나요? 운명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중현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구석에 놓인 침대는 흰 광목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중현은 비틀거리며 광목을 걷었다. 얼굴에 피가 말라붙은 채 동생은 마치 잠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초가을의 사양을 등 뒤로 받고 무학재를 휘청거리며 넘어오고 있는 중현의 손에는 조그만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임마, 누가 너더러 결혼 선물을 달래드냐? 누가? 중현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동생의 건강을 생각하지도 않고 집 갖는 욕심에 휘말려 버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가슴에 사무치고 또 사무치고 있었다. 중현은 동생의 유골을 책상 위에 안치했다. 도저히 아무데나 뿌려버릴 수가 없었고 도무지 동생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침식을 잊고 있던 중현은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다. 집짓기를 계속하려는 것이었다. 돌벽에 볼을 비비고 어루만지고 했던 동생의 애착과 집념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다. 10월 말에 집을 완성했다. 좁은 마당이었지만 양지를 골라 동생의 유골을 묻었다. 그리고 잘생긴 돌을 들어다가 비석을 대신했다. 제대로 된 비석을 세울 때까지의 임시 변통이었다. 동생이 쓰겠다던 방에는 전세로 사람을 들였다. 도둑이 들어서 오히려 저고리라도 벗어두고 갈 만큼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지만 낮에 늘 빈집으로 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대학 졸업장을 받던 날 중현은 홀로 서서 먼 산만 바라보았다. 대학에 입학한 지 8년 만에 졸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중현의 가슴에는 공허한 바람만 휘돌고 있었다. 연겁 후 2년이나 치른 신문기자 시험은 무슨 영문인지 면접시험에서 떨어지곤 했다. 그렇다고 신문사에서 그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알아볼 만한 어떤 줄도 없었다. 중현은 기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다. 가정교사 같은 것을 하기도 곤란하게 된 30을 넘긴 나이에 안정된 직장이 급했던 것이다. 출판사로 대중잡지사로 불안하게 떠돌았다. 그 사업들이 영세해서 월급도 낮은 데다가 걸핏하면 망해서 문을 닫았다. 튼튼한 출판사가 몇 군데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곳에 자리를 얻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다. 중현은 31살 가을에 결혼을 했다. 양순하기만 한 희숙을 아내로 맞아놓고 3개월이 못되어 중현은 아차 싶었다. 결혼 생활은 동생과 둘이 아무렇게나 살았던 생활이 아니었다. 최소한의 격식을 차리고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었다. 그런 것은 다 돈을 잡아먹어야 해결되는 것이었다. 집이 있다는 것을 큰 미천으로 삼고 결혼을 했던 것이 착오였다. 다시 말하면 중현의 수입이라는 것이 그만큼 부실했던 것이다. 중현은 저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생활에 쫓기며 문득문득 사는 것에 회의하고는 했다. 그럴 때면 전세나 사글세방을 전전하는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추스리고는 했다. 중현의 그런 불안감은 아내의 임신과 직결되어 있기도 했다. 아내의 배가 차츰 표가 나는 만큼 알맞은 준비가 되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매일 그 타령이었던 것이다. 다달이 중현을 위압하면서 불러오르던 아내의 배는 7월로 접어들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중현은 뱃속의 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초조감에 쫓기기 시작했다. 그놈이 나오기 전에 돈을 장만해둬야 하는데 그 일은 마음 같지가 않았다. 회사에서는 가불은커녕 불경기로 월급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고 다른 직장의 몇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다 궁에 빠진 소리들이었다. 중현은 땀이 흐르는 얼굴로 헉헉거리며 다방으로 들어섰다. 2번, 3번 훑어보아도 박 기자는 보이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지나 있었다. 벌써 가버렸나? 중현은 황급히 메모판으로 다가갔다. 2번 확인을 했지만 박 기자의 메모는 없었다. 망할 자식. 마음이 급한 김에 중현은 자기도 모르게 욕을 뱉었다. 중현은 숨을 깊이 들이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급한 것은 자신이지 박 기자가 아니었고 그도 돈을 구해가지고 나오느라고 얼마든지 늦을 수 있는 일이었다. 아내가 진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병원을 나왔던 것이다. 2 군데를 들렀지만 돈은 구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선배 체면 같은 것은 딱 접고 후배인 박 기자에게까지 사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 기자는 대학 다닐 때부터 씀씀이가 표가 날 만큼 가정 형편이 넉넉하다고 했었다. 10분이 지났지만 박 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부 20분이 지난 건데 안 오려는 것인가? 중현은 불길한 생각으로 이마에 땀을 쓱 문질렀다. 선풍기가 돌고는 있었지만 다방 안은 무덥기 그지없었다. 차는 시키지 않고 냉수만 2컵째 달라고 하자 레지는 째지라고 중현에게 눈을 흘기며 지나갔다. 또 10분이 지나갔다. 이 새끼가 도대체 이거? 중현은 욕을 더 심하게 내뱉으며 엉덩이를 들었다가 놓았다. 틀렸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지만 중현은 10분만 더 기다리자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자리를 뜨기에는 기대가 너무 컸고 또 막상 다른 사람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도 막막했던 것이다. 이거 이용 아니쇼? 누가 중현의 어깨를 쳤다. 예감대로 박 기자가 아니라 그전 잡지사에 있을 때 거래하던 인쇄업자 한 사장이었다. 중현의 얼굴이 그만 일그러졌다. 요즘 재미가 어떠쇼 이영? 뭐 그저.
중현은 허튼 말대꾸하기에 짜증이 나 이마에 땀을 신경질적으로 문질렀다. 지금도 거길 나가시지? 글쎄요. 아니 글쎄요라니 관뒀어? 한 사장은 중현의 앞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자식은 왜 이리 항상 수다스러워? 중현은 더 짜증이 심해졌다. 그럼 요즘 근무하는 데는 줬소? 잘 아시잖아요. 삼류 잡지사들 꼴. 중현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아니 꼭 그렇지도 않소. 경제개발이다 뭐다 해서 시절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장들이 괜히 죽는 소리 해대며 우리 이영 같은 능력자를 속이고 푸대접하는 거지. 근데 누굴 기다리시오? 예. 중현은 막 들어서는 사람에게 눈길을 보냈지만 박 기자가 아니었다. 누군데요? 이건 정말 쉬파리 같은 놈이네. 중현은 역정이 솟았지만 다시 억누르며 건성으로 대꾸했다. 지읒 잡지사 박 기자인데 눈치가 무슨 급한 일인가 보군요. 예. 중현의 눈길은 문 쪽에만 박혀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중현은 그만 치미는 우라를 터뜨리듯 내뱉었다. 돈 때문이요, 돈. 아, 돈 때문에 그러시는구만. 난 또 무슨 큰일인가 했지. 거액이요? 한 사장은 중현에게 얼굴을 디미며 나긋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태평스런 사람 봤나? 급한 돈보다 더 큰일이 어디 또 있다고. 그러면서 중현은 순간적으로 혹시 이 사람에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한 2만 원 정도 빌리자고 한 건데 2만 원이라 어디에 쓰시려고? 그거 내가 빌려드리지. 예? 중현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한 사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 아는 처지에 뭐 그리 놀랄 것 없소. 우리 아직 목도 안 축였는데 뭐 시원한 걸로 한 잔씩 합시다. 한 사장은 중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칼피스를 시켰다. 그리고 속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기 시작했다. 어서 드시오. 이게 3만 원인데 빌려드리긴 하지만 그 대신에 물론 이자야 드리지요. 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잡지를 하나 시작하는데 이 형께서 편집장 일을 맡아달라는 조건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월급으로 미리 드리는 거니까 이 형은 노동으로 갚으라 그거요. 어떻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허, 감사하긴요. 이 형을 모시게 되어 내가 오히려 영광이요. 일이 잘 풀리려고 이 형을 이렇게 만나다니. 중현은 흥분 상태로 다방을 나왔다. 돈을 구하고 대우 좋은 자리까지 생겼다. 월급 3만 원이면 30% 인상이 아닌가. 딸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복덩어리가 태어났다. 이놈이 태어나면서 운수가 대통하는구나. 중현은 어떻게 해서 병원까지 왔는지 기억이 없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아놓고 잠들어 있었다. 사흘 만에 태어나는 택시에서 중현의 말을 듣고 난 아내는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아기하는 중현의 목을 끌어안았다. 중현은 한 사장의 연락을 기다리다 못해 그 다방에 너댓 번 나갔지만 한 사장은 만날 수가 없었다. 그가 경영하는 인쇄소로 가보았다. 한 사장은 이미 서너 달 전에 인쇄소를 처분했다는 것이었다. 중현은 허망한 기분으로 쩝쩝 입맛을 다셨다. 또 일이 잘못된 게지. 잡지사를 하려다가 숱하게 실패하는 꼴을 보아온 중현은 한 사장도 그런 시기였겠지 생각하고 말았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중현은 체포되었다. 중현의 앞에 내던져진 서너 권의 책은 자신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책 뒤에 판권 표시란에는 편집장 이중현이란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불온 잡지 편집장 이중현. 수사 과정에서 직접 편집에 참여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비중으로 불쑥 나타난 것이 아버지의 문제였다. 그 아버지도 그랬으니 그 아들도 그렇다는 올가미인지 함정인지 조작인지 강압인지 모를 막다른 골목에 몰리며 중현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절망에 수없이 부딪혔다. 자신은 옛날 그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고 언제부터인가 철저히 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고 동생과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피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수사를 받다 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너무 치사하고 비겁할 정도로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영웅시하여 동경하고 흠모하다가 마침내 지하 고정 간첩들과 합세해 공산혁명 실현을 이어받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 누명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의식 속에는 아버지가 왜 공산혁명을 꿈꾸었을까 하는 의문 아닌 진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다. 중현은 처음에 한 사장이 증오스러웠지만 결국은 고마움을 느꼈다. 한 사장이 끝까지 자신을 속여 이름을 도용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던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중현은 박 기자에게 여전히 의혹을 떼치지 못하고 있다. 한 사장이 그 다방에 나타났던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그는 선배와의 약속을 그렇게 외면해 버릴 수 있는 인간성을 가졌던 것인가?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부질없는 것이었다. 여보, 제발 약해지지 마세요. 당신은 죄가 없잖아요. 가난한 것밖엔. 친구분들이 집에 안 오는 것에도 마음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중현은 아내의 말을 생각하다 고개를 떨구었다. 친구들이 안 온다고? 그래, 당신 말대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약방 할아버지도 세터댁도 안 왔고 그들은 나중에 사과를 했다. 친구들도 다음에 날 만나면 사과를 하겠지. 그때 난 뭐라고 대꾸를 하나?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비가 내릴지 모르는 땅에서 너와 나는 모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나? 너무나 긴 대꾸다. 그저 웃고 말지. 인기척과 함께 식구통이 열렸다. 야, 밥 받어. 중현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동작 좀 빨리 못 취해? 밥을 받아가지고 돌아서다가 중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섰다. 조그만 창, 조각난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끝이 지나가고 있었다. 조정래 작가의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이었습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